기계재료 파트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트는 기능사뿐만 아니라 산업기사, 기사에서 기계와 금속에 관련된 다양한 시험에 출제되는 파트입니다. 그런데 내용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점수가 많이 안 나오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이해보다는 암기가 많이 필요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개념만 설명할 것이고 어떠한 유형의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료의 성질 보면은 기계 재료의 분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재료라고 하는 것은 금속과 비금속으로 나누어집니다. 시험에는 대체로 금속이 80%에서 90% 이상이 나오고요. 비금속은 10%에서 20% 정도의 비율로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도 금속 재료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금속 재료 안에서도 철강과 비철로 나누어집니다. 금속 재료 안에서의 철강이 6, 70% 정도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비철 금속 재료는 3, 40% 정도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금속 재료에서도 철강 재료 위주로 공부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철강 재료에서 중요한 원소인 탄소의 함유량에 따라서 순철, 강, 주철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이것은 차차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철 금속에서 주로 시험에 나오는 것은 구리, 알루미늄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나머지는 살짝 그냥 읽어보는 형식으로 지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비금속에는 무기 재료와 유기 재료가 나오는데 그렇게 시험 출제 비중은 많지가 않으니 어떤 유형의 문제가 주로 나오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금속 재료에 공통된 성질이 있습니다. 1번부터 6번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눈으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속 재료의 성질로서 틀린 것은, 맞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시험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금속 재료의 기계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강도, 경도 이러한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러한 단어들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시험 문제에도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도는 외부 힘에 의하여서 변형이나 파괴되지 않고 견뎌낼 수 있는 성질을 나타내는 값을 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도는 재료의 표면이 외부 힘에 저항하는 성질, 즉 단단한 정도가 경도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도는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경도 측정하는 방법이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그런 것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파괴되지 않고 견디는 질긴 정도를 인성이라고 하고요. 취성은 잘 깨지는 성질, 그리고 연성은 재료를 당겼을 때 늘어나는 성질, 그리고 전성은 두드리거나 누를 때 넓게 펴지는 성질, 그리고 피로는 응력을 반복적으로 받을 때 변형되는 성질,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리프는 하중이 가해진 상태, 즉 힘이 걸린 상태에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재료의 변형이 계속되는 성질을 크리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강도에서부터 크리프까지 이러한 것들을 성질을 기본적으로 암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리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비중이나 비열, 농문점, 전기, 전도도 등의 이러한 성질도 한번 뒤에서 문제를 통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금속의 공통된 성질에서 고체 상태에서 결정 구조를 갖는다고 했는데 자, 다음 페이지에 금속의 결정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체심 입방 격자, 면심 입방 격자, 그리고 조밀 육방 격자가 있습니다. 자, 영어로는 체심 BCC, 면심 FCC, 조밀 육방 격자 HCP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자, 시험 문제에 체심 입방 격자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또는 다음 중 체심 입방 격자의 원소는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특징은 체심은 말 그대로 자, 원자가 각 중심에 한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꼭지점에 8개의 원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운데에 원자가 하나 있고 꼭지점에 8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의 공간 격자 안에 이렇게 잘라보면은 이런 식으로 원자가 배열이 된다. 그래서 단위 격자 안에 원자의 수는 2개가 있습니다. 가운데 하나, 나머지 이런 것들이 꼭지점 8개가 있으니까 합치면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2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체심 입방 격자는 여기 알파-FE 이렇게 나오는 것은 알파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앞으로 알파철, 리튬, 몰리브덴 등 이러한 금속은 체심 입방 격자에 해당한다. 그리고 면심 입방 격자는 원자가 중심에 한 개가 있고요. 그리고 꼭지점에 원자가 있고 면끼리 만나는 부분에
원자가 있기 때문에 자, 가운데 원자 하나, 그 다음에 요 모서리에 있는 것이 합치면 하나가 되겠고요. 이 면과 면이 만나는 부분에 원자를 합치면은 단위 격자 내의 원자는 4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면심입방 격자의 금속은 감마철, 알루미늄, 구리, 금 등의 금속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밀 육방 격자 이렇게 있는데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으니까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금속 재료의 기계적인 특성을 볼 때 이 경도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경도가 단단한 정도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러 가지 경도 시험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로쿠엘 경도 시험이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원추체를 일정한 압력으로 누른 후에 앞분의 면적으로 경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기호로서는 HRB, HRC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HR을 작게 나타나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크게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 B 스케일, C 스케일 이런 식으로 로쿠엘 경도를 표현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브리넬 경도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료의 표면에 키워드는 강구르입니다. 강구. 그러니까 둥근 형태의 구 모양의 볼 형상의 끝부분을 일정 압력으로 누른 후에 앞분의 면적으로 경도를 측정하는 것. 기호는 H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브리넬의 약자 HB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커스 경도 시험은 꼭지각이 136도입니다. 136도의 다이아몬드 사각부를 압력으로 누른 후에 앞분의 면적으로 경도를 측정하는 것. 자, 그리고 위에서부터 다 살펴봤지만, 자, 이러한 재료가 있으면은 여기 이렇게 끝이 136도인 다이아몬드 사각불로 이렇게 누릅니다. 눌러서 뗐을 때 여기에 어떤 표시가 있으면 그런 표시의 면적으로 경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자, 기호는 HV가 되겠고요. 위쪽에서 나온 로쿠엘, 브리넬, 비커스는 재료의 표면에 어떠한 흠집이 생기는데 쇼 강도 시험의 특징은 표면에 낙하시키고 반발 높이로 경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재료의 표면에 흠집이 나지 않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5번째로 충격 시험이 있는데요. 이 충격 시험에 샤르피와 아이조드 충격 시험이 있는데 말 그대로 재료에 충격을 줘서 이 재료가 부서지는 그러한 것들의 값을 측정을 해서 나타내는 시험이 충격 시험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샤르피는 특징이 V자 형체의 노치를 가진 시험편이 나오면 고르면 되고요. 아이조드는 충격면과 같은 쪽의 노치부가 오도록 고정한다. 이러한 특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 어떤 식으로 시험에 나오는지 1번 금속의 일반적인 특성이 아닌 것은 나머지 읽어보면 다 알겠고요. 자, 2번에 열과 전기의 부도체이다. 자, 부라는 것은 아니 부자를 써서 열과 전기가 흐르지 않는다는 말이 부도체인데요. 금속의 특징은 도체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번에 비중에 관련돼서 물어보는데요. 아래쪽에 비중은 기준 물질의 밀도 분의 물의 물질의 밀도입니다. 이러한 값을 나눈 것을 비중이라고 하고요. 이 비중이 4.5를 기준으로 4.5보다 낮으면은 경금속이라고 하고 이런 알루미늄, 마그네슘, 티타늄 등이 있고요. 4.5보다 높으면 중금속이라고 해서 철이라든가 구리, 아연, 니켈, 주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금속과 경금속을 구분하는 비중의 경계는 4.5, 4번이 되겠습니다. 3번에 단단한 정도를 측정하는 시험법. 이것은 경도 시험이 됩니다. 그래서 수축, 파괴, 굽힘 시험이 어떤 건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기 보면 경도 시험의 정의는 단단한 정도를 측정하는 시험이고요. 브리넬, 비커스, 로쿠엘, 쇼 경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하는 방법까지는 시험에 나오지는 않을 것이고요. 각각의 경도 시험의 특징에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4번에 로쿠엘 경도. 로쿠엘의 로자가 R로 시작하니까 HRC 또는 HRB도 있습니다. 그래서 B 스케일과 C 스케일이 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위쪽에 보면은 로쿠엘 경도에서 B 스케일과 C 스케일을 계산하는 방법이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 자, 그리고 5번에는 우리가 이론에서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이 정의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정답은 질량 효과인데요. 질량 효과가 어떤 것이냐면 표면을 급냉시킨다. 즉 급하게 냉각시킨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열을 시켰다가 물에 집어넣으면 겉부분은 차가워지지만 중심부로 갈수록 냉각 속도가 늦어져서 경화량이 적어진다. 이러한 현상을 질량 효과라고 한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6번에
단면 수축률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시험에서 수축률 또는 변형률 이런 것들이 나오면 공식은 똑같습니다. 초기의 값분의 변화된 변형량을 계산을 해줘서 곱하기 100을 해주면은 이 수축률이 나옵니다. 문제를 보면은 인장시험, 인장시험이라는 것은 잡아당기는 시험법입니다. 그래서 시험편의 절단부 단면적이 14제곱밀리미터에서 시험 전 시험편의 초기 단면적이 20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힌트가 초기 단면적, 재료를 당기기 전에 이 단면적이 초기에 20제곱미터였는데 당기고 나서 보니까 단면적이 14제곱밀리미터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변형된 양은 20에서 14를 뺀 6mm죠. 그러니까 6을 적어도 좋고요. 20에서 14를 뺀 값에다가 수축률을 물어봤기 때문에 곱하기 100을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나왔죠. 그렇게 하면 정답은 30%가 정답이 됩니다. 7번에 최신 입방격자는 BCC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BCC 금속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정답은 4번 이렇게 됩니다. 모든 금속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채심, 면심, 조밀 육방격자의 대표적인 1개, 2개 정도의 금속만 이렇게 암기를 해서 이렇게 체크를 하면 되겠습니다. 8번에 고용체에서 공간격자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렇게 침입, 치환, 규칙 격자형이 나오는데 연심, 입방격자형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다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도 공부의 한 방법이 되겠지만은 대략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눈에 익혀서 이런 문제들이 비슷하거나 또는 동일한 문제가 계속 반복되어 나오니까 이렇게 문제를 봄으로써 머릿속에 한번 저장을 해둔다라는 개념으로 가볍게 그리고 또 많이 공부를 하시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용체에 대한 설명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9번에는 이 내용이 크리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론에서 크리프에 대한 내용을 한번 설명을 했으니까 한번 체크해서 크리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금속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철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철강 재료가 금속 파트에서는 가장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중요합니다. 자, 이 철강에서 가장 중요한 원소가 이 탄소입니다. 이 탄소의 함유량에 따라서 탄소의 함유량이 0.02% 이하면 순철이라고 하고요. 탄소의 함유량이 0.02에서 2% 정도면 강이라고 하고 그리고 2%에서 6.67은 주철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선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탄소의 함유량에 따라서 이렇게 순철, 강, 주철로 나누어진다. 거기에 관련된 성질, 순철은 탄소의 함유량이 낮으니까 강도가 낮아서 용접이나 단접성이 우수하다. 그 다음에 강은 강도 및 인성이 우수해서 가공성이 좋다. 그리고 주철은 인성이 낮아서 단조가 곤란하지만 녹는접이 낮아서 유동성이 좋음. 그래서 다른 말로 주조성이 높다. 유동성이 좋다는 것은 다른 말로 주조성이 높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탄소의 함유량이 7% 이상이 넘어간다. 그러면 너무 쉽게 잘 깨지기 때문에 재료로서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아래쪽에 보면은 철강 재료의 제조 과정이 나오는데 우리가 철광석을 주 원료로 해서 코크스와 석회석을 넣어서 이렇게 영광로, 이 고로에서 뜨겁게 이렇게 녹여줍니다. 이 과정을 재선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선 과정이 거쳐지고 나면은 이렇게 선철이 만들어집니다. 이 선철은 주철이라고 했죠. 이 주철이 만들어지는데 이 주철은 탄소의 함유량이 너무 높기 때문에 주물용과 제강용으로 이렇게 따로따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주물용은 이 주조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 큐폴라를 통해서 주조를 해서 이 주물품이 이렇게 생산이 되게 되고요. 이 제강용은 한 번 더 제강로를 통해서 탄소의 함유량을 조금 더 낮추어 줍니다. 이 전기로라든가 전로를 통해서 탄소의 함유량을 낮추어서 연속 주조 또는 조개를 함으로써 아래쪽에 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철판으로 만들어내는 철광 재료의 제조 과정을 간략한 그림으로 나타내었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 보면 이 탄소광의 치성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온도가 마이너스 200도에서 마이너스 300도 이렇게 되는데 탄소광의 이 재료의 온도에 따라서 저온치성부터 상온치성, 청열, 적열, 뜨임치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온도에 따라서 특징이 달라지는데 이러한 값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서 시험 문제 간혹 나오니까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온도를 위주로 암기를 하시되 간단한 특성 정도는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탄소광에 그리고 철강에 5대 원소가 있습니다. C, Si, Mn, Ps 이렇게 이게 철강의 5대 원소입니다. 철강의 5대 원소인데
C는 탄소, Si는 규소, Mn은 망간, P는 인, S는 황입니다. 이러한 철강의 5대 원소, 다음 중 철강의 5대 원소가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이런 5대 원소 정도는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철강에서 원소들이 함유되었을 때 어떠한 특징이 나타나는지 이쪽에 표에 보면은 황은 적열치성의 원인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암기를 할 수는 없지만 간단한 키워드 정도는 알아두어야 시험 문제 나왔을 때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는 상온치성입니다. 그래서 적열치성이냐 상온치성이냐 따라서 문제를 고를 수 있고요. 망간은 뭐 당금질성 향상, 그리고 규소는 이렇게 연신율 충격치 감소, 이런 용접성 저하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H는 수소가 되겠는데요. 헤어크랙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수소를 체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살펴볼 것은 이 상태도가 나오는데, 자, 이것은 철평형 상태도라고 하는데, 사실 이 그래프를 암기를 하고 이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변화에 대해서 상세하게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 위주로 X축은 탄소의 함유량, 즉 조성이 나오고요. Y축은 온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탄소의 함유량과 이 온도에 따라서 철이 어떠한 상태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철이 녹는 온도는 대략 한 1500도 정도가 되는데요. 탄소의 함유량이 낮다. 0%에서부터 탄소의 함유량이 6, 7%에 가면 갈수록 이 L이 액체입니다. 그래서 탄소의 함유량이 낮으면은 1500도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탄소의 함유량이 높아지면은 철의 녹는 온도가 이렇게 낮아졌다가 4.3% 정도에서 다시 또 약간 높아지는, 자, 이러한 것을 다 실험을 해서 이렇게 그래프화 시켜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알아야 되느냐, 여기 보면 탄소광의 미세 조직이 있는데, 페라이트가 있고요. 페라이트는 알파철이라고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부분이 알파 페라이트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이 부분은 알파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감마 오스나이트 이렇게 나오는데, 다른 말로 이렇게 감마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탄소의 함유량이 높아지면 여기 시멘타이트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알파철이 페라이트, 감마철이 오스나이트, 그 다음에 탄소의 함유량이 높아지는 것을 시멘타이트 이렇게 나오는데, 탄소광의 미세 조직에 보면, 자, 페라이트는 알파철이라고 했죠. 순철에 가까운 조직. 그러니까 탄소의 함유량이 낮기 때문에 매우 연하고 연성이 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스나이트는 다른 말로 감마철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자, 우리가 FCC 면심 입방 구조를 가진 철의 탄소의 함유량이 최대 2.14%, 온도는 1147도로 고용된 고용체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 시멘타이트는 탄소의 함유량이 6.67%, 매우 단단하고 부스러지기 쉬운 조직, 단단하지만 치성이 높다라고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펄라이트는 페라이트 플러스 시멘타이트의 혼합 조직이며 페라이트보다 강도, 경도가 크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펄라이트는 알파철과 시멘타이트의 합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체크를 하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다 암기를 하기는 힘들겠지만, 자, 예를 들어서 여기 S점, 요 점은 공석점이라고 하고요. C점, 요 점은 공정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B점은 포정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석, 공정, 포정 반응을 우리가 배울 건데, 공석점을 보면은 탄소의 함유량은 0.76%고요. 이 온도를 보면 727도가 됩니다. 그래서 S 아랫부분에 보면 S 보면 공석점이라고 하고 0.76%의 탄소의 함유량, 그리고 727도의 온도라고 나오는데, 알파와 시멘타이트가 동시에 석출되는 점이고 이때의 상을 펄라이트라고 한다. 그래서 공석, 공정, 포정점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고, 예를 들어서 시험에 공정점에 탄소의 함유량은 몇 프로인가? 4.3%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니까 이런 것들 체크를 하시기 바라겠고, 여기 한 개씩 살펴보면은 순철의 용융점 1538도에서 순철이 녹는다라는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석, 공정, 포정점 이렇게 알아봤고요. 그리고 철평 상태계에서 이 변태점을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변태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조직의 상태가 변하는 것을 변태라고 하는데, 여기 A2 변태점은 자기 변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큐리점이라고 하고요.
768도입니다. 그리고 A3 변태점은 912도다. 그래서 A4 변태점은 1394도다. 이것은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철의 변태점과 변태 온도가 나오는데 A0부터 여기 A4 변태점이 나옵니다. 일단은 온도 A0 변태점은 시멘타이트의 자기 변태점이고요. 210도. 그 다음에 A1은 공석 반응이 일어나는 온도 723도, A2는 철의 자기 변태점 768도, 다른 말로 큐리점이라고 합니다. A2 변태점이 가장 시험에 자주 나오기도 하고요. A3 변태점은 우리가 알파철에서 감마철로 변한다. 그래서 알파철은 격자 구조가 BCC에서 감마철은 격자 구조가 FCC, 면심 입방 격차가 되겠죠. 이렇게 변화되는 그 점이 A3 변태점이라고 하고요. 그때 온도는 912도다. 그리고 A4 변태점은 감마철에서 다시 델타철로 변한다. 그래서 온도는 1400도 정도가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 A1 변태점과 A2 변태점 정도는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랫부분에 철 표현 상토계에서 이 기호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살펴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상태 변화에서 공석, 공정, 포정 반응이 나오는데 우리 기능사 정도 수준에서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은 시험에 간혹 나오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도에서 이렇게 냉각을 시키게 되면 이 S점이 공석점이라고 했죠. 이 공석점에서 이 냉각을 시키면은 S점은 공석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온도를 낮추게 되면은 이 펄라이트 조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탄소의 함유량이 작은 부분은 아공석강이라고 하고요. 탄소의 함유량이 점점 많아지면 과공석강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이 부분에 보면은 이 감마 오스트나이트에서 이 점이 727도인 A2 변태점이 되겠고요. 이 탄소의 함유량이 0.76%, 0.77% 정도라고 하겠습니다. 이 점에서 냉각을 시키게 되면은 감마 오스트나이트에서 이 펄라이트 조직이 생기는데 이 녹색으로 되는 부분을 냉각을 시키면은 공석강이라고 하고 100% 펄라이트 조직이 됩니다. 그런데 아공석강은 탄소의 함유량이 적은 부분을 아공석강이라고 하고요. 페라이트, 이쪽 페라이트가 알파철이라고 했습니다. 알파철이 나타나는 부분을 이 부분을 아공석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쪽 부분은 가면 갈수록 시멘타이트가 생기는데 펄라이트와 시멘타이트 조직이 생기는 것을 과공석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보았고 시험 문제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1번 철강 재료의 올바른 설명은 올바른 설명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됩니다. 나머지는 이론 부분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왜 틀렸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해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100점이나 헤어 크랙, 헤어 크랙 나오면 바로 수소 골라내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황이라든가 인이라든가 구리가 들어가면 어떠한 원인이 생성이 되는지 이런 것들도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아래쪽에 보면 이 저결지성의 원인이 되는 것, 그리고 강도, 연신율, 충격치를 감소시킨다. 자, 이런 것들은 황의 영향에 들어갑니다. 4번에 철 평형 상태도에서 온도가 낮은 것부터 이렇게 정답은 2번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풀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대략적인 온도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공석점의 온도는 727도가 되겠고요. A2 변태점은 768도 큐리점이 됩니다. 그리고 공정점은 1147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정점은 1493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온도를 완벽하게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어떠한 점들이 대략 어느 정도 위치인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 이미지가 그려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합금 원소와 특성과의 관계가 틀린 것은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도 합니다. 다 맞는 말이 되겠고 4번에 몰리브덴은 뜨임치성을 촉진하지는 않겠죠. 감소시키는 그러한 특징이 있다. 6번에 킬드강 나오는데 이 킬드강은 이런 주개의 상부 중앙, 그러니까 위쪽 중간 부분에 이렇게 수축공이 생깁니다. 기포의 함유량에 따라서 킬드강, 림드강, 그 다음 중간 부분인 세미 킬드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고, 이 킬드강은 주로 상부 중앙에 수축공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절단을 해서 품질 좋은 강을 만들어낸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7번에 탄소강의 5대 원소 이렇게 1번이 되겠고요. 저는 이렇게 PS라고 적고요. 그 다음에 CSI에서 이렇게 MN을 찾으러 다닌다 라고 이렇게 이미지를 적으면 되는데 P는 인이 되겠고요. S는 황, C는 탄소,
Si는 규소, Mn은 망간. 이렇게 해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황이 함유된 탄소광에서 적열치성을 감소시키는 원소, 이것은 망간 되겠고요. 탄소의 함유량이 6.68%에서 탄화철이라는 화합물질, 이 탄화철이 시멘타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 표준 조직은 탄소의 함유량이 6% 이상이 되면 시멘타이트가 되겠고요. 굉장히 강하지만 잘 깨지는 취성이 높다는 성질이 있습니다. 10번 탄소광에서 탄소의 함유량이 증가하면 용의 온도는 낮아집니다. 여기서 조성의 탄소의 함유량이 높아지면은 용의 온도는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여기 탄소광이 가공해서 고온 가공, 일반적으로 가공을 할 때 냉각 가공이 있고 고온 가공, 상온 가공, 고온 가공 이렇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열을 가해를 해서 뜨거운 온도에서 가공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적은 힘으로도 그러니까 쉽게 가공이 됩니다. 그래서 4번의 상온 가공보다 이 고온 가공은 훨씬 더 높은 온도에서 가공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작은 힘으로도 큰 변화량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온 가공은 더 높은 온도이기 때문에 작은 힘으로 가공을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강계를 만들 때 탈산 정도에 따라서 킬드강과 림드강이 있고요. 킬드강은 탈산, 탄소의 함유량을 없앤 정도를 탈산 정도로 하는데 킬드강은 탄소의 함유량을 많이 없앤 것이고요. 림드강은 탄소의 함유량을 많이 없애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킬드강은 아까 전에 살펴본 대로 상부 중간 부분에 이렇게 공기가 이렇게 모여서 이 부분을 수축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기면 킬드강이 되겠고요. 림드강은 기포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포함이 되는 것을 림드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킬드강과 림드강의 가운데 중간 정도는 세미 킬드강이라고 하고요. 세미 림드강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기포가 없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킬드강은 이렇게 상부를 이렇게 잘라내고 기포가 없는 고품질 강을 만들어 주게 되고요. 림드강은 이렇게 중간중간에 기포가 있기 때문에 정밀한 강은 아닙니다. 세미 킬드 강은 가운데 세미이기 때문에 위쪽에도 어느 정도 수축공이 있고요. 가운데도 기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13번에 칩을 잘게 하고 피삭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특수 원소를 첨가하는 강, 이것은 쾌삭강이 되겠습니다. 이런 단어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철평탕수기에서 이렇게 온도 값이라든가 탄소의 함유량을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A2 벤테점은 768도 큐리점이라고 했습니다. 탄소량이 0.8% 이하인 경우에 여기 아공석강이라고 합니다. 0.8% 이상인 경우에는 이거는 과공석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시멘타이트 양이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아진다가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알파 고용체와 시멘타이트의 혼합물을 폴라이트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이러한 특징들 철평형 탄소계를 한번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철은 탄소의 함유량이 아주 적게 들어간 철을 순철이라고 했는데 순철은 탄소의 함유량이 적기 때문에 연신율이 즉 늘어나는 성질 이 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연신율이 낮은 것이 10에서 14%는 아주 낮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틀린 성질이 됩니다. 16번에 A3 변태와 A4 변태 사이에 있는 철의 조직. 자, A3 변태점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3 변태점은 912도가 되겠고요. A4 변태점은 1400도 가량이 됩니다. 여기서 A3 변태점은 알파철이 감마철로 변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A4 변태점은 이 감마철이 델타철로 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4 변태와 A4 변태 사이에 있는 철의 조직은 이 감마철이 되겠죠. 이 감마철은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 감마철은 이렇게 FCC 면심 입방 구조의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다. 7번 공석 변태할 때 펄라이트의 조직량의 최대가 되는 탄소 함유량 이것은 0.8%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0.76% 정도가 되는데 0.8%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8번에 공정점에서 발생하는 조직. 공정점은 탄소의 함유량은 4.3%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온도는 1147도가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조직은 이 페라이트와 시멘타이트 되겠습니다. 여기 위쪽에서 보면은 요 점이 공정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냉각을 시키면은 왼쪽에 있는 페라이트와 오른쪽에 있는 시멘타이트가 합쳐진
조직이 발생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마 고용체에서 알파 고용체 플러스 Fe3C 시멘타이트의 형태로 일어나는 반응은 하나의 고용체가 두 개의 고용체로 분리되는 것은 이 공석 변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석, 공정, 포정의 상태 변화가 어떤 것이 있는지 시험에 자주 나오진 않지만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눈에 익혀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철에서 일어나는 변태가 아닌 것은 A1 변태부터 A4 변태가 있는데 정리를 해보면 이 A1 변태부터 A4 변태의 온도가 몇 도인지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되겠고요. 이 A2점은 768도의 큐리점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 철의 자기 변태의 온도입니다. 그래서 자성을 가졌던 철이 자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자기 변태가 되기 때문에 순철에서 일어나는 변태가 아니게 됩니다. 아래쪽에 보면 동일하게 순철의 변태에서 알파철이 감마철로 변하는 변태, 이것은 아래쪽에 설명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A3 변태가 되겠습니다. 22번에 경도 시험에서 브리넬 경도가 가장 높은 것은 결국에는 탄소의 함유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여기 시멘타이트가 되게 되고요. 이 시멘타이트는 강도가 높아지는 대신에 치성이 따라서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깨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시멘타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문제를 풀어 보았는데 여러분들이 처음 이 기계 제로 파트를 접하게 되면은 내용이 상당히 어렵고 잘 모르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반복을 해서 보고 시험 문제 대략 이런 식의 문제를 물어보는구나 먼저 체크를 하고 이론 부분을 채워 나간다면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철강 재료에 대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합금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합금이라는 것은 탄소강에다가 다른 온소, 그러니까 어떠한 온소를 추가를 해서 기계적인 성질을 개선한 강을 말합니다. 좀 더 단단하게 한다든가 좀 더 연하게 한다든가 뭐 이러한 특수한 성질을 부여해준 강을 합금강이라고 하는데 아래쪽에 보면은 뭐 합금 온소에 따라서 어떠한 효과가 나누는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뭐 이런 것들도 간혹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큰 특징들 한 가지 정도만 외워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니켈은 뭐 이렇게 많은데 강인성, 내마멸성, 규소는 전자기적 특성, 그다음에 뭐 텅스텐은 고온 강도 경도 증가, 몰리브덴은 우리가 앞에 탄소강에서 나왔는데 뜨임 매짐을 방지하고 담금질 깊이를 증가한다. 간단하게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첫 번째로 뭐 구조용 강, 공구용 강, 특수 용도 합금강 이렇게 나오는데 자, 시험에 뭐 자주 나오는 것은 공구용, 우리가 결삭 공구의 재료를 볼 때도 많이 살펴보기 때문에 공구용 강이 제일 많이 시험에 나오고요. 특수 용도 합금강에서 불변강 정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강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뭐 이렇게 읽어봐도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조용 합금강에 뭐 강인강에 뭐 니켈이라든가 크롬 이런 것들이 얼마 정도의 함유량이 되면 어떠한 특징이 있다라고 나오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비슷한 단어들이 많아서 조금 헷갈릴 겁니다. 한번 뭐 망간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뭐 내마멸성이라든가 경도가 커서 광산기계라든가 레일의 교차점, 철도 롤러, 불도저 앞판에 이러한 곳들에 사용되는 것이 망간을 첨가한 강이 되겠습니다. 뭐 특징들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망간의 함유량이 적게 들어가냐 또는 망간의 함유량이 10에서 14% 많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저망간강, 고망간강 이렇게 나오는데 저망간강은 듀컴강 이렇게 나오는데 듀르코이 강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고망간강은 뭐 하드필드강, 뭐 스윙강 이런 식으로 불러준다라고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쭉 살펴보면 되겠고, 자 공구용 합금강, 공구강이라고 하는데 가장 경도가 낮은 강은 합금 공구강 STS라고 불리는 강이고요. 그리고 고속도 강은 SKH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빌링 공구에서 하이스라고 불리는 것을 고속도 강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이스 강에서는 조성, 그러니까 표준형 고속도 강은 18%의 텅스텐, 4%의 크롬, 1%의 바나듐. 자, 요것이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은 고속도 강 하이스라고 불린다. 이런 것들 체크해 보면 되겠고, 그다음 주조 경질 합금, 이 하이스 강에서 조금 더 개량을 한 것인데 다른 말로 스텔라이트라고 부른다. 코발트로 코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초경합금. 초경합금은
키워드가 프레스로 소결했다. 뭐 이런 단어가 나오면 초경합금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 처리가 불필요하고 고온 경도가 아주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라믹 공구, 초경합금보다 더 단단한 세라믹이라든가 다이아몬드 공구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특수용도 합금강, 이런 스테인리스 강, 내열강 등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 살펴보면 되겠고, 베어링강도 살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4번에 불변강 나오는데, 불변,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인바, 슈퍼인바, 엘린바, 코엘린바 등등이 있는데, 그래서 니켈의 함유량에 따라서 니켈이 36%면 뭐 인바라고 부르고요. 뭐 줄이나 정밀 기계 부품을 사용한다. 슈퍼인바는 니켈의 함유량이 뭐 이 정도, 그다음에 코발트의 함유량, 인바보다 열팽창률이 작아서 조금 더 정밀한 부품, 엘린바는 정밀 기계 부품, 코엘린바는 엘린바에서 코발트를 첨가해서 조금 더 정밀한 부품, 이런 식으로 해서 불변강이 있다. 그다음 퍼몰로이, 플래티나이트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느냐. 1번 합금강을 제조하는 목적, 적당하지 않은 것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뭐 내식성, 뭐 용접성, 기계적 성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금속을 첨가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성질로 개선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틀린 말이 되겠죠. 3번. 이번에 비자성체로서 크롬과 니켈을 함유하여서 18% 8 스테인리스 강이라고 부르는 것은 조금 어렵죠. 이런 것들은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 강이다. 해설 한번 읽어보시고, 자, 머릿속으로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는구나 정도 파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3번에 특수광에 포함된 원소 중에 주요 역할 중에서 틀린 것은, 그래서 여러 가지 원소를 넣으면 변태 속도를 변화한다든가 물리적 성질이라든가 소송 가공량을 증가하는 것이 맞는데, 탈산 탈황을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탈산 탈황을 오히려 촉진하기 때문에, 촉진해서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촉진해서 강을 더 깨끗하게 만드는 성질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4번의 합금의 종류 중 고용융점 합금에 해당하는 것, 자, 이것은 키워드는 텅스텐 합금, 이렇게 체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텔라이트의 주 성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스텔라이트가 어떤 것들인지 알기는 알아야 되겠지만 이런 식의 유형의 문제가 나오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됩니다. 스텔라이트는 자, 코발트, 크롬, 텅스텐, 탄소의 주 성분이다. 자, 이런 것들도 눈에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번에 불변강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스프링 태엽 기상 관측용 기구가 나왔다. 이러면 코엘린바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조성이 나오기는 하는데요.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뭐 인바, 코엘린바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인바는 뭐 줄자, 뭐 정밀 기계 부품 뭐 이런 식의 나오면 인바를 고르면 되겠고요. 코엘린바는 뭐 스프링, 태엽, 기상 관측용 기구 뭐 이런 것들이 주요 부품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7번 특수광 제조 목적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 취성은 잘 깨지는 성질인데 잘 깨지는 성질을 증가한다. 말이 안 되니까 7번에 3번 정답이 되겠고요. 8번에 공구 재료로서 구비해야 할 조건. 이것도 상식적인 선에서 읽어보면은 가열에 의한 경도 변화가 클 것. 자, 이것이 당연히 틀린 말이 되겠죠. 경도 변화가 적어야 되지 경도 변화가 크면 안 되겠습니다. 9번에 소결이라는 단어만 보더라도 이 초경합금을 골라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초경합금이라는 것은 탄화텅스텐을 성형하고 소결시키는 분말 야금이다. 내마모성이 우수하여서 절사 공구로 사용한다. 자, 예, 초경합금 알아보았고요. 탄소 공구강 및 일반 공구 재료의 구비 조건, 상식선에서 풀어보면은 가공이 쉬워야 되겠죠. 그래서 가격도 저렴해야 되고 내마모성도 크고 강인성, 내충격성이 우수하면 당연히 공구 재료로 적합할 것이 되겠습니다. 11번 니켈, 철 실용 합금이 아닌 것은 분류를 나누었을 때 미아나이트,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주철의 한 종류이다. 그래서 정답은 3번. 12번에 비자성 스테인리스 강, 정답은 오스테나이트 계인데 아래쪽에 해설이 나옵니다. 한번 눈으로 읽어보시면서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너무 깊숙하게 들어가게 되면은 범위가 너무 상당히 넓어지기 때문에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철. 자, 주철은 탄소의 함유량이 굉장히 높은 것을 주철이라고 합니다. 주철은 탄소의 함유량이 2에서 6% 정도의 탄소가 들어가 있고요. 소량의 규소와
망간, 인, 황 등의 불순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장점은 압축 강도가 크고 주조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잘 흘러가는 유동성이 좋기 때문에 당연히 주조성이 좋고요. 단점으로 충격 값이 작습니다. 다른 말로 취성이 높다, 잘 깨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인장 강도가 작고 소송 가공이 안 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인장 강도는 낮지만 압축 강도가 크기 때문에 주철은 일반적으로 기계의 몸체, 그러니까 기계의 껍데기 같은 그런 곳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주철의 조직은 백주철, 회주철, 반주철이 나오는데 이렇게 응고할 때 급냉하면은 시네타이트가 되고요. 선행, 천천히 냉각을 하면 흑연이 정출되어서, 그래서 냉각 속도가 느릴 때는 회주철, 그리고 냉각 속도가 빠를 때는 백주철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단면의 색깔이 냉각 속도를 느리게 하면은 회색빛이 난다고 해서 회주철이 되겠고요. 냉각을 빨리 하면은 파단면이 흰색이기 때문에 백주철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마우로 조직도가 나오는데, 우리 마우로 조직도는 각 구역별로 어떠한 조직이 있는지까지는 기능사 수준에서 몰라도 되고요. 탄소와 규소의 함유량에 따라서 어떠한 조직이 변한다, 이런 거 정도만 알고 있어도 문제는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 주철의 성장이 나오는데요. 600도씨 이상의 온도에서 가열했다가 냉각을 반복을 하면은 부피가 증가해서 결국에는 파열되는 현상을 주철의 성장이라고 하는데, 성장의 원인 3가지가 있고요. 방지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시험에 보기로서 이렇게 출제가 되니까 읽으면서 그런 것들 암기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철의 종류,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보통 주철을 회주철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이렇게 흑연이 많아져서 색깔이 검다라고 해서 회주철, 다른 말로 보통 주철인데요. 경도가 높고 압축 강도가 크다, 일반적인 기계 부품 껍데기를 많이 사용한다. 그 다음에 고급 주철은 다른 말로 폴라이트 주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장 강도가 250메가파스칼 이상으로, 다른 말로 미하나이트 주철이라고 합니다. 고급 주철은 미하나이트 주철. 그 다음에 칠드 주철과 그 다음 페이지에 가단 주철, 구상 흑연 주철이 있는데 한번 간단하게 읽으면서 정리를 하고요. 주광도 주조할 수 있는 강을 주광해라고 합니다. 대량 생산에 가능하지만 주철에 비하여서 용융점, 즉 녹는 온도가 낮아서 주조하기 힘들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에 주철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주철의 특성, 틀린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특성 이렇게 아래쪽에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강보다 인성이 크다. 인성은 늘어나는 성질인데 주철은 인성은 강보다 낮습니다. 하지만 압축 강도가 높다,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주철에는 일반적인 특징을 많이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주철의 성질에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주철의 큰 특징, 주조성, 유동성이 우수하다. 주철의 장점이 아닌 것, 압축 강도가 높다. 이것이 틀린 말이 되니까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주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소성 병형이 잘 된다. 그래서 주철은 소성 병형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계 부품에 많이 사용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5번에 주철의 결점인 여리고 약한 인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먼저 백주철의 주물을 만들고 이것을 장시간 열처리하여서 인성 또는 연성을 증가시킨 주철, 이것을 가단주철, 여기에 가단주철에는 백심주철, 흑심주철이 있는데, 이런 가단주철의 정의, 이런 것들 체크하시기 바라겠고, 철 평형 탄촉에서 공정점이, 온도의 공정점의 탄소의 함유량은 4.3%입니다. 그리고 5번과 비슷한 문제, 이 가단주철에서 아까 전에 백심, 흑심 가단주철이 있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폴라이트 가단주철도 있는데 이 오세나이트 가단주철은 이러한 종류가 없다. 눈으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9번에 주철의 성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크롬을 넣게 되면은 경도, 탄화물 안정, 내열, 내식성 향상 이렇게 있는데, 흑연화 촉진, 이것은 크롬의 성질이 아닙니다. 합금 주철에서 흑연화 방지하고 탄화물 안정시키는 원소, 크롬, 위쪽에서도 탄화물을 안정시킨다라는 것이 보기에도 나오는 것처럼 탄화물 나오면 크롬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구상 흑연 주철을 분류했을 때 페라이트형, 시멘타이트형, 폴라이트형 있는데 마텐자이트형은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11번의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12번의 주철의 성장 원인, 14번의 주철의 성장 원인이 아닌 것은, 이러한 문제들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서 정답을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3번에
주철이 흡연을 촉진시키는 원소가 아닌 것은 뭐 알루미늄, 니켈, 규소 뭐 이런 것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15번에 보면은 실린더에 쓰이는 주철은 고급 주철인 미아나이트 주철, 이렇게 키워드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인장 강도가 높다, 그리고 접종제, 뭐 겉은 내마멸성, 안쪽은 강도를 요한다, 이러한 키워드들을 보면 미아나이트 주철이다,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6번도 동일한 문제인데요. 자, 아래쪽에 해설 나오니까 호급 주철, 미아나이트 주철 이런 식으로 체크해 보시고, 특수 주철에는 뭐 가단 주철, 칠드 주철, 부상 흑연 주철 이런 것들이 있다. 17번에 펄라이트 옳지 않은 것이 나오는데, 펄라이트는 알파철과 시멘타이트가 합쳐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펄라이트는 주철의 일종이 아니라 합쳐진 성질의 조직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주철의 성장 원인이 있었고요, 방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읽으면서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9번에 주철 중에서 인장 강도가 가장 낮은 것, 정답은 2번이 되는데, 아래쪽에 인장 강도의 단단한 정도가 여기 하설표가 반대로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0번에 백주철을 인성 또는 연성을 개선한 주철, 이것은 가단 주철 되었고요. 21번에 이것은 칠드 주철의 그 특징을 나타내는데, 주물 표면을 급냉함으로써, 표면을 급냉하면은 흰색으로 백선화되고 경도를 증자시키는 내마모성 주철은 칠드 주철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22번에 주관과 주철의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 자, 주철은 용접에 의한 보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 아래쪽에 주광에 대한 특징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합금관과 금속 재료 안에서의 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사실 이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한 번 봤을 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기출 문제를 반복해서 보면서 이러한 부분이 기출로 되어서 나오는구나,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역으로 기출 문제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채워나가는 방법으로 얕고 넓게 공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상으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비철 금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철이 아닌 비철 금속입니다. 그 중에서 이 구리와 그 다음에 나오는 알루미늄은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리와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더 확실하게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리의 성질 1, 2, 3번 나옵니다. 비중이라든가 용융점, 그 다음에 면심 입방 격자, 비자성체 내식성이 좋다, 전기 전도율이 우수하고 전형성 및 가공성이 우수하다, 이러한 특징들, 기본적인 상식 플러스 시험에 다음 중 구리의 성질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자, 구리에서는 합금이 중요한데 황동과 청동이 중요합니다. 황동은 구리에다가 ZN이 아연입니다. 그래서 구리에서 아연을 더한 것을 황동이라고 합니다. 옛날 말로는 노세라고도 했습니다. 황동에서는 아연의 함유량이 30%일 때 73황동이라고 하고요. 연신율이 최대입니다. 연신율은 늘어나는 성질이 최대이라는 것이고요. 아연의 함유량이 40%일 때 64황동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인장 강도가 최대입니다. 자, 아랫부분에 가로축은 아연, 세로축은 인장 강도라고 했을 때 아연이 30%좀 있을 때 연신율이 최대가 되고요. 40%좀 될 때 인장 강도가 최대가 됩니다. 그래서 73황동과 64황동의 가장 큰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73황동에 주석을 1% 넣으면 에드미럴티 황동이라고 하고요. 64황동에 주석을 1% 넣으면 네이벌 황동이라고 합니다. 이 에드미럴티 황동은 스프링용 또는 선반용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외우실 때 검색창 네이버에 64를 검색한다라고 외우면 됩니다. 그래서 64황동은 네이벌 황동이 되고요. 나머지 64황동이 아닌 것은 73황동이다.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64가 뭔지는 알고 계시죠? 육군 사관학교의 줄임말 64, 네이버에 검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주석이 1% 정도, SN이 주석입니다. 그리고 64황동에다가 철을 1, 2% 넣으면 이것은 델타 메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식이 강하기 때문에 기계나 선방용 재료로 사용한다. 이런 특징들 하나하나가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보기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청동은 구리에다가 주석을 더한 것이 청동입니다.
넓은 의미에는 황동이 아닌 구리 합금을 청동이라고 합니다. 청동은 색깔이 이뻐서 고대의 가구, 장신구, 무기, 불상 등 금속 재료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청동의 합금에는 주석과 아연을 넣은 포금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포신 재료, 대포를 말하는 겁니다. 프로펠러, 피스톤 등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청동에 납을 함유를 하면 베어링용 청동이라고 하고 켈밋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공기라든가 자동차에 이용이 된다. 황동의 합금에서 놓친 것이 있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64와 73 황동은 살펴보았고요. 톤백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아연을 8에서 20% 정도, 20% 이하로 함유를 하면 톤백이라고 합니다. 톤백은 강도는 낮으나 전연성이 좋아서 전성과 연성이 좋다는 말입니다. 모조금이나 금박으로 사용하는 것을 톤백이라고 한다. 황동의 특징까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구리의 성질로 틀린 것은 이번에 합금으로 제조하기 곤란하다. 여러 가지 합금이 있었죠. 나머지 1번, 3번, 4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구리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관한 것을 틀린 것은 3번에 부식이 잘 된다. 특징 중에 내식성이 좋다라는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내식성은 부식에 잘 견디는 성질이 내식성이 됩니다. 5번에 황동은 어떤 원소의 이온 합금인가? 황동은 구리와 아연의 합금이 황동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원소 기호로는 구리와 아연 이렇게 되겠고요. 7번에 청동은 구리와 SN 주석이 됩니다. 그래서 황동과 청동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도 시험 문제에 나올 수가 있다. 8번에 구리의 아연이 5에서 20% 첨가됐다. 그러면 바로 톤백이 나와야 됩니다. 전연성이 좋고 색깔이 아름다워서 장식품으로 많이 쓰인다. 자, 아랫부분에 델타메탈, 네이벌, 그리고 애드미럴티 등등 이런 특징이라든가 사용되는 곳 이런 것들이 보기에 나오니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뒷페이지에도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육사항동에 철을 1, 2% 넣었다. 바로 델타메탈 검색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식성이 향상되어서 광산기계, 선박용 기계, 화학기계 등에 사용된다. 10번에 육사항동에 주석을 1% 넣었다. 그러면 바로 육사를 네이버에 검색을 하라. 네이벌 황동. 11번 애드미럴티 황동은 육사 황동이 아닌 황동입니다. 그래서 73 황동의 주석을 1%. 정답은 1번 됩니다. 12번에 고온 가공에 용이하고 강도를 요한다. 그래서 인정 강도가 최대인 항동은 육사 항동이 됩니다. 73 항동은 연신율이 최대라고 했습니다. 13번에 구리에 니켈을 40-50% 함유를 했다. 통신기 전열성 등의 전기 저항 재료로 이용되는 것은 이것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불변강의 종류가 되겠는데요. 불변강 중에서 콘스탄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인바, 엘린바 이런 것들이 어떤 곳에 쓰이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4번 구리의 아연을 5에서 20% 바로 톤백 고를 수 있어야 됩니다. 15번 5에서 20%의 아연 황동 톤백 강도는 낮다 전연성이 좋다. 17번 황동의 연신율이 클 때 아연의 함유량은 30%가 되고요. 40%가 될 때는 인정 강도가 최대다. 18번에 베릴륨 청동합금에 대한 설명. 그래서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지만 베릴륨 청동합금은 이러한 특징들이 있고 가격이 싸지 않습니다. 비싸다라는 특징이 있다. 21번에 냉각 가공된 황동 제품들이 공기 중에 암모니아라든가 염류로 인하여서 부식에 의한 균열이 생기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자연균열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눈에 저장을 한다. 머릿속에 읽어본 기억이 난다 정도의 수준의 공부를 이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연균열, 탈아연, 경련 변화가 어떤 것인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2번에 황동의 자연균열 방지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자연균열을 방지한다. 그래서 4번은 물에 침전 처리한다. 이것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구리에다가 납을 섞는다. 이것은 바로 켈밋이다. 켈밋은 자동차의 베어링 메탈로 사용된다. 다음 페이지에 베어링 합금에 대한 설명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4번에 베어링으로 사용되는 구리계 합금으로 거리가 먼 것은 켈밋, 연청동, 알루미늄 청동이 있지만 문주 메탈은 베어링계 합금으로 거리가 먼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25번에 청동의 특성을 황동과 비교하여서 나타낸 것으로 틀린 것은 청동은 구리와 주석 합금이고 내식성이 양호하고
주조하기 쉬워서 선방형 부품이나 밸브류 등에 쓰인다. 여기 마찰 저항이 작고 광택이 있다. 이것은 황동의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광택이 있기 때문에 노쇠로서 그릇으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구리는 이렇게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알루미늄과 합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루미늄은 원소 기호는 Al 이렇게 사용이 되고 비중이 2.7, 용융점이 660도, 그 다음에 결정 구조는 면심 입방격자 FCC가 됩니다. 그래서 전기도 열도 잘 통하는 양도체가 되고요. 용접과 가공이 쉽습니다. 그리고 내식성이 우수하지만 염산이나 질산에 쉽게 용해한다. 그래서 잘 녹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 살펴보시면 되겠고, 알루미늄에도 여러 가지 합금의 종류가 나오는데, 자, 크게 주조용이 있고요, 가공용이 있고, 내식성 알루미늄 합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들, 특징들을 물어봤을 때 종류들이 바로 나올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 됩니다. 먼저 대표적인 주조용 합금의 실루민, 알루미늄의 대표적인 합금은 규소를 10% 내외로 함유를 해서 사형 주물 나오면 실루민 바로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라우탈은 구리, 규소를 함유하였고 금형 주조에 적합하면서 자동차 및 선박 피스톤에 사용된다. Y 합금은 조성을 잘 봐야 됩니다. 알구니마 이렇게 외우는데 알루미늄, 구리, 니켈, 마그네슘, 알구니막의 합금입니다. 그래서 내열성이 좋아서 실린더 헤드와 피스톤 등에 사용된다. 로엑스는 규소, 구리, 마그네슘, 니켈 등등을 넣게 되고요. 열팽창 개수가 작아서 엔진이나 피스톤용 재료로 사용되는 합금, 물어보면 로엑스 이렇게 고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가공용 알루미늄 합금에는 두랄루민과 초두랄루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Y 합금은 알구니마였는데 두랄루민은 알구마마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알루미늄, 구리, Mg가 마그네슘, Mn이 망가닌, 알구마망 이렇게 외우면 문제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하이드로날륨은 6에서 10%의 마그네슘을 첨가해서 바닷물에 강하고 용접성이 우수하다. 그래서 선박용 부품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비중이 2.7이다. 바로 알루미늄 고를 수 있어야 됩니다. 내식성이 좋다. 전기 전도율이 구리 이상이다. 이런 것은 알루미늄의 특징이 되겠고요. 알루미늄의 특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내식성, 열 전도성, 전형성이 우수하다. 순도가 높을수록 강하다. 자, 이것은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항공기 재료, 두랄루민 또는 초두랄루민입니다. 여기 여러 가지 알루미늄의 성질이라든가 알루미늄의 종류 이렇게 나오는데 알구마망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알루미늄, 구리, 마그네슘, 망간, 알구마망 이것이 두랄루민의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가공용 알루미늄 합금에 두랄루민이 알구마망 이렇게 나옵니다. 내식용은 하이드로날륨, 내열용은 Y 합금, 이런 로우엑스 등등이 있습니다. 4번에 두랄루민 합금과 관련 없는 것, 알구마망계 합금이다. 시어 경화 처리하면 인장 강도와 연강이 같은 정도가 된다. 가볍고 강인하며 단조용으로 사용된다. 그리고 정답은 4번 Y 합금은 전혀 다른 알구니마, 알루미늄, 구리, 니켈, 마그네슘 이러한 조성을 가지고 있는 Y 합금은 내열용 알루미늄 합금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번에 내열성이 있는 주물로 실린더 헤드 및 피스톤 등에 널리 사용된다. 그러면 Y 합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용처들을 암기를 해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7번 규소, 주물에 쓰인다. 라우탈 되겠고요. 주조용 알루미늄 합금이 아닌 것은 나오는데 여기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여기 마그네슘 같은 것들이 넣으면 잠깐 내식성이 강해지기 때문에 주조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9번에 알루미늄 합금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톰백은 구리의 합금이죠. 아연이 5에서 20% 정도 넣었을 때의 합금을 톰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식용 알루미늄 합금이 아닌 것은 종류를 물어보는 것이 나옵니다. 알민, 알드레이, 하이드로날륨 이런 것들이 있고요. 코비탈륨은 내식용이 아닙니다. 알루미늄에 마그네슘을 10% 첨가한 합금으로 내식성이나 연신율이 우수해서 비중이 작다. 이런 것들은 스텔라이드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이캐스팅용 알루미늄 합금, 주물용이라는 것이죠. 주물용의 합금은 유동성이 좋고 치성이 적어야 되고 용탕 보급성이 좋아야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형에 대한 점착성, 점착성이라는 것은 잘 달라붙는 성질을 의미하는데 이 금형 안에 잘 흘러가야 되는데 흘러가지 않고 점착성이 좋으면 정밀한 치수가 나오지가 않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13번에 두랄루민의 성분 알구마망이라고 했습니다. 마그네슘, 망간. 그래서 정답은 3번. 두랄루민 합금과 관계가 없는 것은 15번에 알루미늄에다가 마그네슘을 10%까지 첨가하면 정답은 하이드로날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눈에 한번 익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구리와 알루미늄을 제외한 기타 비철금속, 마그네슘과 니켈, 그리고 티타늄이 나옵니다. 티타늄은 책에 따라 타이타늄이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징들을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그네슘이 비중이 1.74로서 가장 가볍습니다. 그리고 열 전도율, 전기 전도율이 낮고 절삭성이 좋고 항공기, 자동차 부품에 사용된다. 니켈의 특징은 비중이 8.9, 용융점, 그다음에 연심 입방극자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니켈에서 콘스탄타는 니켈이 40에서 45% 함유가 되어 있고요. 전기 저항률이 높아서 열전쌍으로 사용된다. 그다음에 모네메탈은 니켈이 50에서 75% 함유가 되어 있고 내식성이 우수해서 펌프라든가 증기판에 사용된다. 그래서 콘스탄탄, 모네메탈 정도는 체크를 하시고 포몰로인, 니칼로인, 니크롬 이런 것들이 있다. 티타늄은 비중이 4.5다. 이런 특징들. 비강도가 크므로 초음속 항공기의 외판이라든가 송풍기의 프로펠러 등에 사용된다. 마지막으로 납은 아주 우리가 알기로도 무거운 제품이죠. 비중이 11.35, 용융점이 327도, 연신율이 50%, 연신 입방극자, 가공 경화가 안 된다,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오면 내식성이 풍부하다. 이것은 틀린 말이 됩니다. 비철 재료 중에서 비중이 가장 가벼운 것은 마그네슘, 비중이 1.74가 되겠고요. 3번에 니켈강을 가공 후에 공기 중에 방치하여도 방금질 효과가 나타내는 현상, 자, 이것을 작용성이라고 하는데 한번 눈에 익혀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리에 니켈을 40, 50% 정도 함유했다. 바로 콘스탄탄, 통신기 절연선 등의 전기 저항 재료 이런 것들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살펴본 불변강 이런 인바부터 포몰로이까지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5번에 티타늄의 성질에 속하지 않는 것. 티타늄은 용융점이 3410도로서 금속 원소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이 티타늄이 되겠습니다. 6번에 산화물 형성과 결정립을 미세화하는 것. 자, 이것이 티타늄 되겠습니다. 7번에 마그네슘. 틀린 것은 정답은 3번 되는데요. 마그네슘은 바닷물에는 침식이 잘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8번 아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렇게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부식이 잘 된다. 9번은 우리 금반지를 24K도 있지만 순금이 24K인데 18K로 만들었다. 몇 프로의 금이 함유가 되었을까? 그래서 24분의 18K 해서 곱하기 100 하면 75%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금속 재료가 있는데 비금속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나오는 것은 합성수지입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의 특징과 거의 유사합니다. 가볍고 튼튼하고 충격에 약하고 열에 약합니다. 자, 크게 두 가지를 비교해서 봐야 되는데 열 가소성 수지와 열 경화성 수지를 비교를 해야 됩니다. 열 가소성 수지는 열을 가하여 성행한 뒤에도 다시 열을 가해서 하면 형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되겠고요. 열 경화성은 한번 성형을 하면 다시 열을 가해도 형태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구적인 것이 되겠죠. 그래서 열 가소성의 예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열 경화성에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시험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에 문제는 열 가소성 수지가 아닌 것은 맞는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열 경화성과 열 가소성의 이런 종류를 구별을 해야 됩니다. 2번은 접착제껌, 전기 절연 재료로 이용되는 플라스틱의 종류는 폴리초산, 비닐계 이런 것들 한번 눈에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합성수지의 공통된 성질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플라스틱은 가볍고 착색이 자유롭고 전기 절연성이 좋지만 열에 잘 녹는 성질이 있죠. 정답 4번. 열 경화성 수지로서 이런 전기기구, 프로펠러 등에 사용되는 것은 페놀 수지입니다. 플라스틱 재료로서 동일 중량으로 기계적 강도가 강철보다 강력한 것, 글라스 섬유 이런 것들 한번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열 가소성의 수지가 아닌 것은 이런 나머지는 열 경화성이 됩니다. 열 경화성 플라스틱에서 FRB
파이버 레인폴스 플라스틱 용으로 사용된다. 그러면 불포화계, 폴리에스테르계, 그리고 열 경화성 수지가 아닌 것은 자, 이런 식으로 열 가소성과 열 경화성 수지에 비교하는 것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신소재. 신소재 중에서 형상 기억합금은 말 그대로 어떠한 형상을 기억을 했다가 특정한 온도가 되면은 다시 원래의 모양으로 되돌아오는 소재를 형상 기억합금이라고 하고요. 클레드는 여러 가지 금속 재료를 조합해서 각각의 특성을 복합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재료, 비정질 초소성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1번의 형상기억합금의 종류, 여러 가지 형상기억합금이 있는데 자, 이런 것들 철이 들어간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가 있다. 그리고 형상기억합금의 내용과 관계가 먼 것은 이런 오스나이트 변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 한번 체크하시고 마지막 형상기억합금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 그리고 4번의 기능성 신소재 종류가 아닌 것, 구조용 합금. 용도시 아까 이 냉각하였을 때 전기 저항이 완전히 소멸되었다. 그래서 전류가 감소하지 않는 상태는 이 현상을 초전도 현상이다. 마지막으로 탄성 한도를 넘어서 소성 변형을 시킨 경우에도 하중을 제거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성질, 이 탄성 한도가 나왔으니까 초탄성 효과이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비철 재료와 비금속 재료까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통해서 반복해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유형들을 눈에 익히고 문제를 풀어보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재료의 마지막 수업 열처리 파트입니다. 이 열처리 파트는 상당히 중요하고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이 열처리라는 것은 결국에 금속이나 합금을 가열하고 냉각하는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금속의 성질을 개선, 바꾸는 기술을 말합니다. 조금 더 단단하게 하는 강도를 변화시킨다든가 연성과 인성을 부여하는 성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가열하고 냉각한다.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열처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 열처리에 크게 네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담금질, 영어로 캔칭, 영어로도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어로도 외워야 됩니다. 옛날에는 뭐 소입, 기계 관련된 용어들이 예전에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우리 현장에서는 뭐 일본어를 많이 쓰기도 합니다. 소입, 소려 이런 식으로 열처리 용어가 있는데 일본어 명칭까지는 모르더라도 영어 명칭인 퀸칭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담금질이라고 하는 것은 강에서 강도나 경도를 높이기 위하여서 가열을 하는데 A1에서 A3 변태점보다 30에서 50도 높은 온도로 가열한다. 자, 이런 것들을 다 알 필요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가열하고 냉각을 하는데 급냉이 하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급냉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나 기름에 급하게 냉각을 시켜서 마르텐다이트 변태가 생기도록 하는 것이 담금질이 됩니다. 자, 아래쪽에 보면 자, A1 변태점이 723도라고 배웠고요. A3 변태점이 910도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혈평형 탄소계에서 이런 선이 A1 선과 A3 선이 되는데요. 이 선보다 30에서 50도, 그러니까 검정색으로 칠해져 있는 것만큼 이 A1과 A3 변태점보다 조금 더 높은 온도로 가열을 했다가 냉각을 하는데 급냉을 하는 겁니다. 급냉을 한다. 하지만 이 특징으로는 담금질한 상태는 단단하기만 할 뿐 응력이 매우 많고 불안정하여서 반드시 뜨임 처리를 하여서 내부 응력을 감소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담금질을 하면 잘 깨지는 취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뒤에 배우겠지만 뜨임 처리를 하여서 내부 응력을 감소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 잘 체크를 하시고 담금질할 때 탄소량이 많거나 냉각 속도가 빠를 경우 담금질 효과가 크다. 이러한 지문도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열을 한 다음에 급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순행은 물에 넣어서 냉각을 하는 것이고요. 유랭은 기름에 넣어서 냉각을 시키는 겁니다. 자, 드라마라든가 TV에서 대장간에서 가열을 한 다음에 가열된 그 쇠를 물에 바로 넣는 것, 그것이 담금질이 됩니다. 담금질의 특징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뜨임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템퍼링입니다. 뜨임은 담금질 다음에 이어서 하는 열처리가 되는데 담금질한 강에 연하게 강인성을 주기 위해서 A1 변태점 이하의 온도에서 재가열하는 열처리를 뜨임이라고 합니다. 뜨임의 목적이 나옵니다. 조직 및 기계적 성질을 안정화시키기 위함이다. 경도는 조금 낮아지지만 인성을 좋게 합니다. 그래서
잘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인성을 좋게 합니다. 그다음에 잔류 응력을 감소시키고 탄성 항도, 항복 강도를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자, 이러한 뜨임을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A1 변태선이 723도 이 선 아래에서 가열을 했다가 냉각을 시키는 것이 뜨임이 됩니다. 영어로는 템퍼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열을 하고 오스나이트, 감마 처리 되겠습니다. 이 오스나이트 조직으로 변하고 난 다음에 급하게 냉각을 시키면 이 마르텐자이트 변태가 생겨서 이것을 당금질이라고 하는데요. 이 당금질을 하고 난 다음에 A1선 이하의 온도로 재가열을 한 다음에 유지를 했다가 냉각을 시키는데, 이 냉각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 가열을 하는 온도에 따라서 트루스타이트는 400도, 600도는 소르바이트가 나오는데 여기까지는 몰라도 되지만 당금질한 다음에 A1선 이하로 낮은 온도로 가열했다가 냉각시키는 것을 뜨임을 한다. 뜨임을 하게 되면 이러한 기역, 리을, 디귿과 같은 효과가 생긴다 정도는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풀림. 영어로는 어닐링이라고 합니다. 어닐링 하는 것은 먼저 가열을 하는데 가열은 똑같습니다. A1에서 A3 변태점보다 30에서 50도 높은 온도로 먼저 가열을 하고 나서 오스나이트로 조직을 변환시키고 난 다음에 냉각하는 방법에서 노나 재 속에서 서서히 냉각시켜서 연화시킨다. 그래서 이 작업이 풀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열은 똑같은데 냉각하는 방법이 노나 재 속에서 서서히 냉각을 하는 것이 풀림이 됩니다. 이 풀림을 하면 얻게 되는 목적이 기계 가공을 하기 위해서 생긴 내부 응력 제거를 하기 위해서 풀림을 해주고요. 쉽게 얘기해서 뭉쳐진 덩어리를 풀어준다. 말 그대로 풀림이 하는 목적입니다. 열 처리로 말미암아 경화된 재료를 연화시켜주기 위해서 풀림을 하고요. 그리고 금속의 결정 입자의 균일화, 미세화하기 위해서 풀림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풀림도 이 A1, A3 선 이상으로 검정색 선으로 가열을 하고 난 다음에 냉각을 할 때 이렇게 가열을 하고 오스나이트로 변환시키고 나서 냉각을 할 때 서서히 냉각시킵니다. 노라든가 재에서 서서히 급하게 냉각시키면 당금질, 퀸칭이 되고요. 서서히 냉각시키는 것을 풀림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불림은 영어로 노멀라이징 됩니다. 마찬가지로 강을 A1에서 A3 변태점보다 높은 온도로 가열을 하고 나서 오스나이트 조직으로 변환시킨 후에 냉각시키는 방법이 공기 중에 냉각하는 것은 불림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공불, 이렇게 절에 가서 공불을 외운다라고 외우는데 공기 중에 냉각시키는 것을 불림이다. 이렇게 불림의 목적은 풀림과 약간 비슷한 면이 있는데 단조라든가 주조된 재료의 내부에 생긴 내부 응력을 제거하거나 결정 조직을 균일화할 때 시키는 것을 불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A1선, ACM선 이상으로 가열을 했다가 냉각을 할 때 가열하고 오스나이트로 변환시켜 주고 난 다음에 냉각을 할 때 공기 중으로 냉각을 하는 것이 불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당금질 뜨임, 풀림, 불림은 일반 열처리라고 하고요. 항온 열처리가 있습니다. 항온 열처리는 항온 변태 곡선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 곡선을 TTT 곡선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A1 변태 온도 이상으로 가열을 한 다음에 오스나이트로 조직을 변화시키고 나서 이렇게 급냉을 시키는데 시간과 온도의 곡선으로 나타낸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기능사 수준에서는 디테일하게 물어보지가 않습니다. 산업기사라든가 기사에서는 TTT 곡선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가 조금 더 자주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능사에서는 오스템퍼링, 마템퍼링, 마켄칭 정도 있다 정도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오스템퍼링은 결국에 베이나이트 조직이 되고요. 마템퍼링은 마텐자이트와 베이나이트의 혼합 조직이 얻어진다 정도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표면 경화 열처리는 말 그대로 표면만 경화, 단단하게 시켜주는 열처리입니다. 그래서 침탄법은 표면에 탄소를 침투시키는 방법이 되어 있고요. 고체 가스 침탄법이 있습니다. 질화법은 질소를 표면에 투입을 해서 표면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경화법은 침탄과 질화를 동시에 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화염 경화법은 말 그대로 산소 아스텔린 가스에 대해 화염으로 가열하고 난 다음에 뒤쪽에 물이나 공기제트로 냉각을 시켜주는 그런 경화법이 화염 경화법이 되겠고요. 고주파 경화법은 고주파 유도 전류로 표면층을 가열하고 난 다음에 급냉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복잡한 영상에 이용하기 좋다. 그래서 표면 경화 열 처리도 시험에 자주 나오니 여러분들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속 침투법은 금속 표면에 다른 종류의 금속을 피복시켜서 침투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연을 침투시키면 세라다이징, 크롬을 침투시키면 크로다이징, 알루미늄, 칼로다이징, 붕속, 보로나이징, 규소, 실리코나이징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앞글자만 따서 세아, 크크, 카랄, 보붕, 실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어떤 원소를 넣으면 어떤 금속 침투법의 종류인가 정도만 체크를 해도 됩니다. 시험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이론이 기출되어서 나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철강 열처리 목적으로 틀린 것은 나머지는 다 맞는 말입니다. 1번에 내부 응력과 변형을 증가가 아니라 감소시키기 위해서 열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열처리란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열처리의 특성으로 잘못 성명한 것은 표면을 연화 아니고 표면을 단단하게 시키는 경화시키는 등의 성질을 변화시킨다 것이 올바른 보기가 되겠죠. 3번에 강을 경화, 단단하게 하는 것은 담금질, 퀼칭이 되죠. 그래서 이 담금질 한 다음에 뜨임 처리를 하게 되는데 뜨임을 하게 되면은 이 강에 너무 단단해서 잘 깨지는 성질이 있었는데 뜨임을 함으로 인해서 인성을 줌으로 조금 더 안 깨지게 이렇게 하는 열 처리가 뜨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담금질 다음에 항상 뜨임이 따라가 다닌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표면을 경화, 단단하게 하기 위한 열 처리 방법이 아닌 것은 그래서 표면 경화 처리는 침탄법, 지라법, 고주파, 하연경화법, 청화법 등등이 있는데 풀림은 일반 열 처리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열 처리 방법 및 목적으로 틀린 것은 나머지 담금질부터 뜨임, 풀림, 불림 이렇게 살펴보면 되는데 이 풀림은 재질을 단단하고 균일하게 한다. 이것은 불림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7번에 한소광의 경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담금질이 되고요. 어떻게 보면 3번과 동일한 문제가 됩니다. 8번에 항온 열처리입니다. 자, 우리가 항온 열처리를 모르더라도 항온 열처리에서 마텐자이트와 베이나이트의 혼합 조직이 생긴다. 그러면 바로 정답을 2번에 마텐퍼로 체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텐퍼링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조직이 마텐자이트와 베이나이트의 혼합 조직이 생긴다. 나머지 이런 마텐퍼링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읽으면서 정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9번에 표면경화법에 속하지 않는 것. 앞 페이지에서도 나왔는데 항온 열처리법. 자, 이것은 표면경화법에 속하지 않습니다. 아래쪽에 침탄법, 지라법, 금속 침투법, 그리고 화연경화법, 고주파, 하이드 페이싱, 쇼피닝 이런 등등의 경화법이 표면을 단단하게 하는 표면경화법입니다. 10번 표면경화법에서 표면에 탄소를 침입시키는 것 이것은 침탄법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표면경화법의 종류가 아닌 것은 심냄 처리 이것이 정답이 됩니다. 우리가 금속으로 만든 작은 덩어리를 가공물의 표면에 막 투사를 하여서 피로 황도를 증가시킨다. 이것이 쇼피닝의 정의가 됩니다. 작은 덩어리를 금속에 쏘아서 이 금속의 피로 황도를 높이는 것이 쇼피닝이 되겠습니다. 13번 풀림의 목적으로 틀린 것은 여러 가지 풀림의 목적이 있지만은 연화된다, 균일화, 미세화, 표준화, 내부 응력 저하, 가스 및 불춘물의 방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담금질된 강에 취성을 부여한다. 이것은 말 문장 자체가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설을 한번 읽어보시고 풀림의 목적이 아닌 것은 거의 동일한 문제인데 재질의 경화라고 하는 건 단단하게 하는 것 이것은 담금질의 목적이 되겠죠. 가공성 개선, 잔류 응력 제거, 냉각 가공성 향상이 풀림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풀림 처리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4번 됩니다. 16번 열처리의 목적으로 설명한 것은 옳은 것은 이것은 옳은 것이 되겠는데요. 정답만 보겠습니다. 불림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을 미세화하고 기계적 성질을 개량하여서 조직을 표준화한다. 나머지 담금질, 뜨임, 풀림 읽으면서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7번에 담금질한 강에서 0도씨 이하에서 열처리하는 것. 이 목적은 오스나이트를 잔류 오스나이트 제거, 치수 변화 방지하는 것 이것이 심냉 처리인데 다른 말로 서브제로 처리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용어도 0도씨 이하로 열처리한다 나오면 바로 심냉 처리 고를 수가 있어야 됩니다. 18번에 항온 열처리, 마크앤칭, 마템퍼링, 오스템퍼링 등등이 있고요. 오스 드로잉은
자, 아래쪽에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9번에 공석강을 오스템퍼링 하였을 때, 자, 오스템퍼링 하였을 때는 데이나이트 조직이 나옵니다. 20번에 오스나이트를 일정한 냉각 속도로 연속 냉각하여 변태 개시점과 종료점을 측정하여서 표시한 것. 자, 이것은 정답이 CCT 곡선이 되고요. TTT 곡선은 항온 변태 곡선이 됩니다. 그래서 위쪽에서 나온 오스템퍼링 같은 것은 TTT 곡선이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담금지일 뜨인 물림 풀림은 CCT 곡선이라고 합니다. 21번에 금속 침투법에서 아연, 세아 이렇게 외워서 세라다이징 뭐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됩니다. 세아, 크크, 칼알, 보붕, 실규 이런 식으로 외워서 아연은 세라다이징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표면에 붕소 이것은 보로나이징 되고요. 알루미늄은 여기에 있죠. 알루미늄은 칼로라이징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번 실린더 벽이나 터빈 날개 등과 같은 제품의 표면 경화법으로는 뭐 가장 적합한 것 이런 것은 고주파 경화법이 되겠습니다. 고주파 경화법은 시간이 짧고 이렇게 터빈 날개처럼 복잡한 현상에 많이 사용하는 것이 고주파 경화법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열 처리까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계 재료 파트는 이해보다는 암기가 많이 필요한 과목이고 여러 문제들을 많이 눈에 익혀 두어야 시험에서 많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다양하게 보시면서 부족한 부분을 이론을 통해서 채워나가는 부분으로 공부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속 재료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